이제 단기매매 증권은 끝났어요. 다른 주제들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비교적 좀 간단한 주제예요.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넣어놓은 걸로는 취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가도 없고 처분도 없어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당연하거든요. 그럼 제가 세 개를 적어놨는데 단기 매매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은 팔 거거든요. 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 내가 원하는 가격이 나오면 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세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팔면 얼마지? 지금 팔면 얼마지? 그리고 처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취득, 평가, 처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기 보유 증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름이 만기 보유 증권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처분이 없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럼 처분이 없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원금이랑 이자만 먹을 생각이죠. 그러면 시세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가 없고 처분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만기가 와서 원금을 받는 그런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지엽적인 거고 실제로 시험에 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취득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럼 한번 볼게요. 만기 보유 증권 취득. 이제 정확한 정의를 써봤어요. 01번에 3페이지에 만기 보유 증권 취득입니다. 01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하다. 당연한 말이고요. 여기서 그냥 채무증권만 보시면 돼요.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 여기서 좀 특이해 보이는 거는 능력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끝까지 갖고 있겠다는 소리는 돈을 빌려주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돈이 급하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나 이거 안 팔아도 될 정도로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맞는 말이에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 그 다음에 2번. 만기 보유 증권은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얘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죠? 숫자 작은 거.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03번 연도까지 써놨죠. 19년 9월 25일입니다. 오늘이 19년 9월 25일인데 참길 무역에서 발행한 채권, 주식이 아니라 채권, 만기가 21년 5월 31일이고 시장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성 여부가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시장성 여부가 중요한데 만기 보유 증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기까지 보유할 거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시세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성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랑 나랑 거래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시장은 상관이 없죠. 왜냐면 팔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에서 시장성을 언급한다는 거는 그냥 헷갈리게 하려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음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만기 보유 증권한테 시장성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있어도 없어도 만기 보유 증권이란 소리예요. 왜냐면 뭐 시장성이 있어도 나는 안 팔 거잖아요. 없어도 안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상관이 없죠. 아예.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는 거죠. 만기까지 보유할 거다. 그러면 오늘이 19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20년이죠. 그럼 내년까지가 안 되네요. 그럼 얘는 비유동자산이에요. 엄청 쉽죠? 이렇게 풀면. 그래서 얘는 비유동자산이 됐고요. 밑에 답 보시면 만기 보유 증권에 181번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숫자 큰 거예요. 왜냐면 큰 거여야 되죠 지금.
작은 게 몇인지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큰 거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비유동이니까. 그러면 혹시 만기가 2020년이다 라고 하면 답이 바뀌죠? 만기 보유증권에서 숫자가 작은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정도 디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좌수표를 발행한다라고 했는데 당좌수표는 제가 그 다음 주제에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에 할 것 같은데 지금 답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이거를 약간 지금 가라로 좀 알려드릴게요.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이거 그냥 스킬인데 이거 그냥 체크카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크카드 구조는 아시죠? 체크카드에다가 현금을 집어 넣어 놓고, 그러니까 요새 현금 잘 안 쓰니까 현금이 더럽기도 하잖아요. 손 많이 타서. 그러면 체크카드를 내가 딱 긁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좌이체 해주는 거랑 똑같죠. 그 즉시 계좌이체 해주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내가 현금 잔액이 없으면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좌수표가 그런 개념이에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당좌 예금이라는 예금을 하나 만들어요. 통장. 그럼 이것도 뭐 그냥 현금 거래할 수 있지만 체크카드처럼 내가 수표를 만들어서 끊어줘요. 수표책을 받아서 끊어서 주면 상대방이 그 돈을 내 통장에서 빼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체크카드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 통장 이름이 당좌 예금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할게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지금은 일단 유가증권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체크카드 사용한다고 치고, 그럼 이게 당좌 2천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당좌예금 2천을 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좌예금이 날라갔죠. 그 다음에 1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어요. 이거는 그냥 뭐 계좌이체를 실제로 한 거네요. 그래서 당좌예금은 2천, 보통예금은 1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지금 10만 원 있는데요. 얘는 만기보유증권이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한 겁니다. 2천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단기매매증권이었다면 단기매매증권 2천, 수수료 10만 원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은 04번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안 해야겠네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넣었네.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그냥 한 문제 정도, 그거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뒤로 뭐 나온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개념 설명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4페이지에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대로 갑니다. 원칙대로. 그럼 한번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단기매매 증권이랑 비교하는 게 잘 나오니까. 둘의 공통점은 취득, 평가, 처분 이런 절차를 겪는다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이 원칙이거든요. 매도 가능 증권이 원칙, 단기매매 증권이 예외입니다. 키워드 원칙과 예외. 그러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취득할 때는 수수료 이야기만 하면 돼요. 취득할 때는 수수료. 그럼 수수료를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에 더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에 플러스 수수료 합쳐집니다. 이렇게 취득 수수료가 더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회계상으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응용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건물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이럴 거거든요. 근데 건물 살 때도 수수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런 거. 그럼 그런 것도 수수료잖아요? 더한다 이 말이지. 이유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응용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단기매매증권 유일한 예외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수수료를 비용 처리했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외라는 거죠. 비용. 이렇게 해서 차이가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산이라는 소리고 비용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자산이랑 비용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큰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막 계속 뭐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은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생각해보면 뭐 자동차, 건물, 뭐 땅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근데 그거 어떻게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루트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물건 생각해보세요. 왜 갖고 있나 생각해봐요. 샀거나 만들었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스웨터를 직접 떠서 만들어 입었다. 그럼 만들어 입은 거고, 아니면 사서 입었다. 그럼 산 거죠.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매입과 제조. 거의 매입이죠. 제조도 있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합쳐서 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얻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자산을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자산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산의 유출이 있거든요. 뭐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취득할 때, 자산을 취득할 때는 대변에 자산이 뭐가 되든 나가겠죠. 뭐 현금이 나가든 보통 예금 나가든 당좌예금 나가든. 그럼 이 차변에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산이 생기거나 비용이 생기거나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돈을 쓸 때.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산다 하면 돈 나가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죠?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자산이 생기죠. 그리고 왜 얘가 자산이냐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돈을 썼는데 이 돈 쓴 게 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자산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그냥 소고기 사 먹었다. 비용이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대충. 그래서 돈을 쓰면 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딱 거기에 들어맞는 거예요. 수수료를 자산으로 넣을 거냐, 비용으로 넣을 거냐. 끝입니다.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가 지금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겠는데 한 바퀴만 돌잖아요. 진짜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돈 쓰면 자산 아니면 비용. 아까 뭐 평가했는데 가격이 올랐어. 그럼 수익 아니면 자본.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보통 포기하는 인간 문제지 그냥.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간다. 그다음 이제 평가로 가볼게요. 평가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원칙대로 가보면 원칙은 평가 이익이 생기면 자본이 플러스, 떨어지면 자본이 마이너스. 이게 원칙이죠. 왜냐면 평가는 미실현이니까. 미실현이니까 절대 수익과 비용을 잡으면 안 돼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외로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어떻게 했더라? 얘는 평가만 했는데도 판 것처럼 해버렸죠. 어차피 팔 거니까. 그래서 수익 비용으로 잡는 것 자체가 예외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전부 다 손익으로 처리하네요. 비용, 수익, 비용. 얘는 자산, 자본. 이렇게 좀 라인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은 원칙인데 보니까 다 BS죠. 재무상대표, 자산, 자본. 얘는 다 손익계산서. 비용, 수익, 비용.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론으로도 많이 내거든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처분은 제가 안 중요하다고 했죠. 처분은 그냥 뭐 원래대로 원칙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수익, 비용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사실 처분은 굳이 뭐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구색을 맞추려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은 공부 대상은 아닙니다. 얘는 그냥 구색 때문에 해놓은 거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취득과 평가. 이걸 말문제로도 많이 내고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을 일단 봤으니까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한다더라. 이걸 보고 문제를 좀 풀어보죠. 자, 매도 가능 증권 취득입니다. 4페이지예요. 일가증권 4번. 자, 01번입니다. 01번.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분류하여야 한다랑 분류한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02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쓰레기통이에요.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이냐, 두 번째 만기 보유 증권이냐,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가거든요. 02번.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의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 등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가산은 플러스죠? 가산점 할 때. 네, 더하는 거 맞죠? 이유는 자산인데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니까 라고 대답하시면 아주 좋은 대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잘 해보면 02번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한 대가가 매도 가능 증권 값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값이 1,000만 원, 그리고 수수료 5만 원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을 1,000만 원에 더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5만 원은 1,000만 원 외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사실 아까 푼 건데 제가 아까 비교 문제로 만들어 드렸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03번. 장기 투자 목적,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죠. 그럼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가 없죠. 목적이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 답이 돼요.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가 붙어 있잖아요. 비유동. 장기니까. 단기가 아니면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해설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 보이시죠? 이게 큰 거겠지, 숫자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만기 보유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 비유동이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혹시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본값은 항상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 자체가 원래 그래요. 말 안 하면. 근데 말을 해주는데 혹시 뭔가 좀 애매하게 말한다? 그럼 큰 거예요. 지금은 확실히 말해줬죠. 장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12,000원짜리 1000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주식값은 1,200만 원이고 수수료 8만 원 발생했어요. 근데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더하죠. 그래서 합친 금액을 쓴 겁니다. 별거 아니죠? 네, 아까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해설 보고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예요. 평가 01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은 평가 손익이죠. 평가 손익. 미실현. 그리고 팔지 않았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본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지금은 좀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고, 자본 중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중요 표시하시면 돼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여기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인데 이게 늘거나 줄 수 있죠. 그럼 이때 이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현이 되면 이제 범위를 확장해서 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합치는 말입니다. 실현되면 손익으로 가고 미실현되면 자본으로 간다. 이렇게 제가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구체적인 용어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그러면 얘는 수익과 비용인데 이익이 돼서 자본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간다 했죠? 그 들어가는 그 그룹 이름이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인데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자본에서 나중에 하니까. 이제 잉여라는 말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생긴 걸 잉여라고 하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내가 전보다 돈을 더 번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뺀 게 이익이잖아요. 그 이익이 추가로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돈 벌었다 이 말이에요. 이익잉여금은 내가 돈 벌어서 늘어났다 돈이. 근데 미실현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래 진짜 돈 번 걸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돈 번 걸 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주식값이 1,000원이 올랐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기분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올랐지만 진짜 수익은 아니네. 그러니까 일단 자본에 넣어놔. 이런 느낌이에요. 임시 방편으로. 그래서 그때 얘 이름이 기타, 포괄, 손익, 무게액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진짜 길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손익 있죠? 손익만 표시해보세요. 손익. 손익이랑 이익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에서 좀 약간 말장난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수익이랑 비용을 합쳐서 손익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이익이고 비용이 손이에요. 이것까지는 아시겠죠? 손익. 근데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죠?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익이랑 이익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의 이익이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손익은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이익이거든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는지 보세요. 기타 포괄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 가격이 올라서 기분이 좋긴 좋거든요. 근데 이익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기분이 좋긴 좋거든. 그게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익은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넓게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얘는 나 벌었어 하고 당당하니까 말을 할 말이 없죠. 원래 진짜는 말이 없잖아요. 나 이익이야 끝. 근데 얘는 말이 많죠. 나 그래도 기타 포괄로 보면 나도 이익 아니야? 이런 느낌. 막 장황하게 설명하잖아요. 껴달라고 자기도. 근데 얘도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팔면 되지. 팔면 얘가 없어지면서 얘로 바뀝니다. 근데 안 팔면 여기 계속 있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얘가 또 줄어들고. 근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름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성격이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쌓이죠. 자연스럽게. 자산부채 자본은 원래 쌓이는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계액이라고 형식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냥 자본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름 쓸데없어요. 그냥 해석해보면 아무 뜻도 없거든요. 근데 원래 그 뭘 배워도 항상 그렇습니다. 원래 자기들끼리 말을 어렵게 만들어요. 진입장벽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풀어서 해석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풀어서 해석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이익인데 가짜 이익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해도 맞고 자본으로 처리한다 해도 맞는 말이죠. 자본은 좀 더 크게 말을 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02번으로 가볼게요. 02번은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 가격이 떨어진 거네요.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본이 떨어지니까. 자본이 떨어지니까 단기 손익은 아니죠. 이렇게 말로 내면 좀 어려워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평가했을 때 자본이냐 손익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이니까 손익에 영향을 안 미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가격이 뭐 1,000만 원 올라도 단기 손익은 안 오르잖아요. 자본만 오르니까 팔아야 손익이 되지. 그 다음에 03번 갈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장성이 없다는 말은 비상장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그거예요. 그냥 가족 기업 우리만 알고 있는 주식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주식의 가격은 시장 가치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웃긴 말이 나와요.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 이 말이죠. 이거 표시해 보세요.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 저는 진짜 이게 볼 때마다 전 뜻을 아니까 진짜 좀 약간 신박한 개소리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게 뭔 말이냐면 취득 원가는 산 가격이죠. 그럼 그 가격은 안 바뀌죠. 이걸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에 샀으면 그 1,000만 원에 샀다는 사실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공정 가치는 바뀌어도.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평가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아주 고급진 개소리 맞죠? 취득 원가로 평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니들 죽어봐라 이거죠 그냥. 근데 어때요? 해석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취득 원가로 평가, 그럼 평가 안 하면 되겠네? 알면 이렇게 되는 거고 모르면 평생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 참 재밌다 막 이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어렵죠?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거는 평가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신뢰성 있게 측정을 못 한대잖아. 그럼 하면 안 되죠. 그럼 자기 생각대로 막 올려버리면 어떡해? 거짓말이 돼버리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04번 볼게요. 자, 이제 평가를 할 거거든요. 포맷은 단기매매증권 거랑 똑같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근데 아예 다릅니다.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을 배웠을 때는 예외적으로 평가를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했죠. 그럼 이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얘는 기억력이 1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길어봤자 1년이니까 딱 저번 거랑만 비교하면 끝났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수익과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X표 치고 문제 풀면 된단 말이에요. 금액이 3개 나오면. 왜냐면 어차피 내가 그 취득원가 기억을 못해. 1년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매도가능증권은 어때요? 자본으로 평가하죠. 자본은 계속 쌓이죠. 회사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러니까 얘는 머리가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태 했던 평가를 다 기억해요. 그럼 그거 다 해야 돼요. 머리가 좋아도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이 편하거든요. 문제 풀기가. 그래서 잘 내요. 쉬우니까. 근데 이제 매도가능증권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회계 1급에선 잘 안 냈는데 조금씩 내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시험은 원래 어려워져요 계속. 근데 그래봤자 잘 알면 안 어렵죠. 잘 알면. 그럼 금액이 3개잖아요. 어떻게 될지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는 그림 그려서 풀면 좀 쉽습니다. 기억력이 좋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22년 5월 23일에 샀다고 하면 날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2022년 5월 23일 10,000원에 샀어요. 100주 만. 그리고 작년 12월 31일을 지났겠죠. 그때는 8,300원이었네요. 그리고 오늘은 2023년 7,000원이 됐어요. 그냥 문제를 그림으로 펼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네, 그럼 이제 어쩌라는 거냐?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죠. 그러면 매도 가는 증권에서 처음에 샀던 금액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까 단기매매 증권 배웠죠. 단기매매 증권은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취득원가를 기억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1년 지나면 얼마에 샀는지 까먹으시나요? 절대 잊을 수 없죠. 절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매매 증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매매 증권이면 이 문제가 이 두 개만 비교했죠. 그리고 답을 구하면 가격이 떨어졌네, 슬프다 하고 끝냈겠죠. 근데 그럼 바보고 진짜 여러분은 이 10,000원을 잊을 수가 없다고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10,000원에 샀는데 7,000원 됐네. 이게 정답이지.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기억력이 1년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맞죠? 자, 그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총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이 밑에다 좀 쪽지만 해볼게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시간이 쭉 흘러가요. 네, 12월 31일이 됐는데 가격이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얼마 떨어졌는지 볼게요. 10,000원에서 8,300원 빼면 1,700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17만 원이 떨어져요. 17만 원이 주식이랑 색깔을 맞춰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17만 원. 파란색 보면 좀 슬프죠. 네, 17만 원이 떨어져서 83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7만 원 그리고 잔액이 83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쭉 흘러가겠죠? 쭉 가다가 오늘 7,000원이 됐어요. 또 떨어졌네. 칸이 없는데. 그럼 얘는 8,300 빼기 7,000. 1,300 해서 또 13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0만 원이 된 거죠. 첫 문제라 좀 쉬운 문제 넣어놨네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을 한번 보세요. 방향. 원래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지금 가격이 한번 떨어졌다가 오르면 어려워요. 근데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죠. 그러면 방향이 같기 때문에 쌓이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건 기본 문제라서 제가 처음에 넣은 것 같아요. 세무 2급. 그럼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17만 원에 대한 통계는 작년 말에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미 해놨을 거고 오늘 마이너스 13만 원만 해라 이거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2번 꺾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더블 딥이죠. 떨어지기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떨어졌던 거는 고려를 안 해도 돼요. 방향이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알아야 답이 쉬워요. 그러니까 답만 보고 쉽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든 답이 이렇게 평이하진 않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쉬운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오르고 또 올라도 쉽겠지. 방향이 같으니까. 근데 어려운 건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 오르고. 당연히 그것도 해보겠죠. 지금은 약간 좀 약간 바람 잡는 거 할만하죠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답은 그냥 안 적을게요. 그냥 13만 원 떨어졌다. 참고로 그것만 적어두시면 돼요. 평가 손실의 자본 마이너스만 적어두시면 돼요. 얘는 매도 가는 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의 자본 마이너스 이 정도만 표시하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쉽네.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해놨나? 답이 네, 그 다음 05번 볼게요. 05번 문제는 22,000원에 사서 15,000원이 됐다가 20,000원이 된 거네. 이거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오른 거죠. 요건 그림을 그리면 이제 그림이 나오겠네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샀던 금액이 기준이 되거든요.
답을 그냥 구해놓고 시작할게요. 1000 곱하기 22,000원 하면 2200만원 나옵니다. 그럼 2200만원이 기준이 돼요. 이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금액을 잊을 수 없어요. 2200 갖고 시작을 해볼게요. 2022년 4월 25일 그리고 시간이 가서 2022년 12월 31일 거치겠죠. 가다가 가격이 떨어집니다. 15,000원으로 떨어졌거든요. 15,000원 곱하기 1000주 그럼 1,500만원이 돼요. 그러면 2200에서 1500이 됐으니까 700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 회계 처리는 이날에 했겠죠. 이날에 다 끝내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2만원이 됐거든요. 2만원 2023년 12월 21일 조금 올랐는데 내가 샀던 금액만큼은 안 돼요. 이거 문제 좀 괜찮네요. 그럼 2만 곱하기 1000 2천만원 됐어요. 요 중간쯤은 되겠네요. 얘도 1500이 된 상태로 쭉 가다가 여기서 오른 거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 내가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면 기억력이 없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기분 좋다 이러겠죠. 와, 올랐다. 근데 여러분 기억력이 이래요? 여러분 기억력 이거죠? 기분이 막 좋진 않죠? 그냥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죠? 왜냐면 파란색으로 떨어졌던 게 회복된 것 뿐이지 진정한 빨간색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빨간색이 나오려면요 2200 위로 가야 빨간색이 나와요. 왜? 기준이 2200이잖아요. 여러분 머리 좋다 그랬죠? 2200을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00으로 꺾였는데 500이 다시 올랐잖아요. 그럼 이 꺾였던 게 회복된 겁니다.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라고. 마이너스 700에서 마이너스 200이 된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500이 오른 건 맞아요. 그럼 그림을 보시고 답을 볼게요. 자, 그러면 05번 일단 차변은 이상하지 않아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0은 그냥 납득하시죠? 500이 올랐잖아요. 자, 근데 대변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가격이 올랐죠? 근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손실이 써있죠? 그럼 지금 손실이 난 건가요? 아니에요. 손실이 없어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날의 회계 처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날에 2022년 12월 31일에 회계 처리를 보면 매도 가능 증권 700을 떨어뜨렸어요. 700을 떨어뜨리고 이때 평가 손실을 적었을 겁니다. 이게 22년. 근데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500이 올랐잖아요. 이때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전에 어떤 회계 처리를 했던지 상관없이 여기다가 평가 이익을 잡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근데 여러분 기억력이 좋잖아요. 작년에 700 꼬꾸라졌죠? 근데 그 중에 500이 회복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꼬꾸라진 것 중에 500을 제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가 손실을 제거하는 겁니다. 잡혀있던 평가 손실을 제거하는 거지. 근데 성격을 보잖아요. 이 평가 손실이 왼쪽에 오는 게 당연합니다. 자산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이게 자본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비용 자리니까.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없어지는 거죠. 500이 사라지면 그래도 기분은 좋은 거죠 지금.
그럼 얘는 자본 플러스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본 마이너스를 없애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인 거예요. 자리가 반대로 갔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해석하셔야 될 거는 평가 손실이라고 무조건 마이너스는 아닌 거구나. 평가 손실이 생길 땐 안 좋은 거지만 없앨 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많이 틀리겠죠. 단기 매매 증권만 풀다가 이거 풀면 틀리는 겁니다. 왜냐면 평가 이익 500 쓰고 끝내버려요. 근데 그건 예외죠. 그래서 사실 전 단기 매매 증권이 회계 1급에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만 가르쳐 드리기에는 제가 조금 마음이 찝찝해서. 왜냐면 이렇게 더 큰 게 있는데.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거 배울 때 진짜 놀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처음이니까 어차피 모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운 거 해버리려고. 원래 그렇잖아요. 처음에 모를 때 막 어려운 거 해버려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좀 머리가 커지면은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원칙을 딱 배워버리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이제 06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일반적이에요. 진짜로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그럼 0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문제는 그림을 같이 그려주시면 좋겠죠. 작게라도. 06번을 보시면 장기 투자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뜻하는 거죠. 금액이 3개 나왔네요. 딱 이제 흐름 보이시죠? 3천에서 시작해서 올랐다가 떨어졌구나.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 자, 3천 처음에 샀던 금액을 항상 기억을 하고요. 3,200으로 올랐네요. 가다가 올랐어요. 플러스 200. 자, 3,200인 상태로 가다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2,800으로.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저는 선을 이 처음에 샀던 3천만 원 있잖아요. 이거 그냥 수평으로 쭉 그어버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올랐으니까 빨간색 맞죠? 기준선보다 올라갔으니까 빨간색. 근데 이제 2,800 되잖아요. 2,800. 그러면 선을 그어볼게요. 이 기준선을 뚫고 내려가죠. 그러면 좋았던 거 다 취소. 여기 플러스 200을 했었는데 좋았던 거 다 취소해야 되죠. 그리고 좋았던 걸 취소하면 원점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200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니까 또 마이너스 200.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좀 회계라고 생각하니까 거부감이 드는데 여러분 주식값이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가요. 근데 실제로 잃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입을 해서 내가 3,000에 샀는데 3,200이 됐다가 2,800이 된 거야. 그럼 여러분은 400을 잃은 거예요? 200을 잃은 거죠.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400을 잃은 것 같은 고통을 얻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3,000에 샀는데 그새 나는 3,200인 거야, 내 마음은.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이해되시나요 이제? 그럼 이걸 가지고 답을 적는 게 빨라요. 그럼 이거 갖고 답 적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간편법이에요. 그러면 총 얼마 떨어졌습니까? 팩트로 400이 떨어진 건 팩트죠. 그러니까 3,200이었다가 2,800이 된 건 팩트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400을 떨어뜨리는 건 맞죠.
그러니까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을 먼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올랐든 떨어졌든. 그러면 일단 400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내 마음을 적는 거예요. 400은 팩트. 그럼 생각해보니까 400이 떨어졌는데 지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합리화해야 돼, 합리화. 아니야, 200은 원래 없던 거야. 200은 원래 없던 거야. 그러니까 평가 이익 취소. 그러면 평가 이익은 원래 대변에 있었겠죠. 자본 플러스였으니까. 그럼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이익 200을 먼저 없애야지. 평가 이익 200을 없애고, 그럼 얘는 자본을 줄이는 거죠. 지금 400이 떨어졌으니까 줄이는 중이에요. 그럼 이것부터 합리화를 끝내고 이 200은 합리화가 안 돼요. 이건 더 이상 내 원금이 3,000이었으니까 실제로는 200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진짜 평가 손실이에요. 얘도 자본 마이너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순자산이 얼마 줄었나 한번 볼게요. 우리 배운 거 계속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산 400이 줄었고 는 건 없죠. 그러면 순자산이 자산 빼기 부채이기 때문에 지금 순자산은 400이 준 거예요. 맞죠? 순자산 400 감소했죠? 마이너스 400. 그럼 이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실현이 되면 수익과 비용, 실현이 안 되면 자본이라고 했죠. 근데 실현이 안 된 거죠. 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 마이너스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공식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것저것 하느라 이거 이해하느라 어렵지만 나중에 이 공식으로 넣으면 다 맞아요. 무조건 이게 성립합니다. 어떤 붕괴든 간에. 네, 틈틈이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처분이었잖아요. 처분이면 이게 수익 비용, 그러니까 손익이랑 같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갑자기 그냥 막 알고 있어요. 그냥 그런 날이 와요. 왜냐면 다 여러분처럼 시작했는데 그 저번에 개강한 분 합격한 분 있다니까요. 처음 들으러 왔는데 나 이렇게 있다가 합격했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어떻게 합격했어요? 물론 제가 잘 가르쳐 주긴 했는데 어떻게 그냥 한두 달 배워서 합격하지? 그냥 그게 신기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열심히 한 것 같던데. 네,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해보고 이제 패턴 잡으니까 이제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0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07번. 시장성 없는 주식.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를 좀 설명을 꼬아놨는데 어제 뭐 설명드렸던 게 나오네요. 만기 보유 및 경영권 확보 목적이 없다. 이 말은 만기 보유 증권 아니다. 그리고 경영권 확보 목적이 어제 뭐 지분법 적용 주식인가 그거 나왔는데 그것도 아니란 소리고 시장성이 없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도 가능 증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유도를 살짝 하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란 걸 되게 돌려서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넣은 이유가 또 있죠. 지금 얘는 만주짜리를 5,000원에 샀거든요. 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도 가능 증권이죠. 수수료가 나왔었네요. 샀을 때. 그럼 이 수수료 어떻게 했었을까요? 매도 가능 증권에 더 했겠죠. 그게 넘어오고 있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무 1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수료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난도가 낮은 시험에선 빼버리거든요. 그냥. 근데 얘는 그냥 그대로 팩트 꽂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취득 원가는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5,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5,100만 원이 기준이 됐어요. 와, 얘는 엄청 많이 거쳐오네? 그러면 그 다음에
만주 6,000원, 6천만원 됐다가 좀 넓게 그려야겠네요. 아 지금 시간이 넘어가니까 좀 한 10분 정도 쉬고 갈게요. 네, 매도가능증권 평가 7번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원리랑 요령도 좀 알려드려 볼게요. 07번은 진짜 좀 작정하고 낸 문제인데 세무 1급이라서 뭐 어렵게 내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논리를 잡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풀면. 네, 07번은 상당히 깁니다. 금액이 4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를 반영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 5,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얘는 금액이 변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6천만 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5천만 원도 됐다가 그 다음에 5,500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아까랑 푸는 뭐 방법은 똑같은데 한 개 더 많아졌는데 엄청 많아 보이죠? 그러면 제가 원리를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한번 이해하면 그냥 공식을 만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금액을 그냥 적었어요. 5,100, 6,000, 5,000, 5,500 그러면 우리가 기억력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선도 끊어놨죠. 그러면 결과만 한번 생각해볼게요. 결과만. 여러분은 이 주식을 처음에 5,100에 사셨죠? 5,100에 샀어요. 그리고 오늘 5,500인 거 팩트 맞죠? 그러면 일단 플러스 400입니다. 맞죠? 일단 이건 일단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선에서 올라간 것만 진짜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찾을 거냐? 지금 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5,000이었죠. 그럼 5,000이랑 500, 5,500 하면 500 올랐죠? 근데 400은 정해놨죠. 그럼 얼마가 비죠? 100만 원 비죠. 그럼 이건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끝입니다. 결론. 중간 과정 필요 없죠. 왜?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으면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과 끝만 보면 돼요.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처음과 끝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필요한 거는 5,100 이거랑 이거는 선을 잡아야 되니까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긴 하네. 5,000 필요하고 5,500. 그러니까 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아시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 5,100은 꼭 필요해요. 기준이니까. 그럼 얘로 선을 쭉 그어요. 그리고 오늘과 딱 직전만 적는 거예요. 왜냐면 직전에서 오늘이 된 건 팩트니까. 그럼 직전에서 오늘이 500 된 거 맞죠? 근데 플러스 400은 이미 잡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100밖에 없는데? 그럼 얘는 파란색이니까 평가 손실이 있었겠지 뭐. 그럼 그걸 없애면 되겠네. 그래서 다 보면 제가 적은 거랑 똑같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이용하면 오히려 이게 100개여도 상관없죠? 200개여도 상관없죠? 그럼 여러분 더 좋아하셔야 된다고. 어차피 똑같아. 필요한 건 3개밖에 없어. 그래서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단기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전 거랑 비교하니까 2개만 필요한데 그래도 매도 가능 증권은 3개가 필요하죠.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가성비가 괜찮죠. 근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지금 제 설명 들으면 이해되시죠? 근데 혼자 풀면 또 안 돼. 그냥 뭐 그런 건데 그래도 또 생각나시면 다행이고 안 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린 거니까. 이 정도 세무 1급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 전산회계 1급 적힌 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왜냐면 내가 보는 시험이니까. 조금 더 욕심 나는데 그러면 세무 2급도 한번 봐봐요. 별로 안 어렵거든요. 세무 2급까지는 괜찮고 세무 1급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복습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처분입니다. 처분은 어려워요. 처분 어려운데, 그러니까 평가에 비하면 어려워요. 한번 알려는 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5페이지에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것도 뭐 방법이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을 1,700에 처분을 했습니다. 해당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가액은 2,000이고 공정가치는 1,500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 답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좀 그 공식같이 좀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답을. 그럼 확실한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을 1,700에 팔았다. 그래도 얘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 수수료를 안 냈네요. 여기 수수료까지 내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 여기서 1,700만 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왔다. 이거는 아시겠죠? 이걸로 돈을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 1,700만 원. 네, 자산이 들어왔어요. 확실한 거 하나 적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세팅을 해볼 건데, 매도 가능 증권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 기억력이 좋다겠죠. 그러면 처분 이익이랑 처분 손실은 바로 나옵니다. 얼마에 샀는지 아니까. 그럼 얼마에 샀는지 기억해 볼게요. 2,000에 샀죠. 근데 1,700에 팔았죠. 그럼 확실하게 처분 손실 300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처분 손실은 기분이 나쁜 거니까 왼쪽이죠. 비용 자리에. 그리고 팔았으니까, 실현이 됐으니까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변 세팅이 다 됐네요. 네, 그리고 22년 말 공정가치가 1,500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올해가 2023년이겠죠. 그러니까 작년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에 1,500이었는데 올해 7월 31일에 팔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 처음에 산 건 2,000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1,500이었잖아요. 그럼 팩트는 장부에 1,500으로 적혀 있다겠네요. 2,000에 산 거는 그냥 내가 2,000에 샀다는 거지, 작년 말에는 1,500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500원 쓰는 거예요. 왜냐면 1,500으로 적혀 있으니까 지금. 자, 그럼 자산의 감소.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얘는 얼마에 샀고 작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였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2,000에 샀었거든요. 그 작년 말에 1,500이었던 거죠. 그러면 뭐가 1,500으로 만들었냐? 평가 손실 500이 1,500으로 만들었겠죠? 평가 손실 500이. 그러면 오른쪽에 500이 뭐냐? 평가 손실 500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논리 따라가서 이거 맞추고 하면 끝나거든요. 오히려 저는 조금 이게 좀 기준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풀면 이렇고 또 IFRS는 또 다르거든요. 네, 일단 우리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 손실 500.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글 가지고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얘는 평가 손실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자리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논리가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무 1급 고유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배웠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좀 아다리를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 대변 있잖아요. 이 대변 이게 작년 말에는 1,500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합쳐서 2,000이 돼야 되는 거는 팩트예요. 왜냐면 내가 2,000에 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000짜리를 1,700에 팔아서 300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그래요. 구조는. 네.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엔 나오진 않습니다. 어려운 주제라서. 근데 이제 03번 밑에 있는 거 있죠. 근데 이건 세무 2급이니까 조금 애매하죠. 이거는 나올 수도 있는 느낌이라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답은 바로 적어놨고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는 겁니다. 평가 손익이 아니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권합니다. 강권합니다. 엄청 쉽거든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으시죠? 5,000원에 샀죠? 3,000원에 팔았죠?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2,000원? 몇 번? 100번. 2,000 곱하기 100 끝. 기억력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요령껏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 2급 내 범위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나 보니까 배웠던 거네. 그러니까 요령을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분 손익은 쉽다. 그러니까 평가 손익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처분 손익은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03번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01번 문제에서 얘만 물어본 거잖아요. 얘만. 그럼 이건 풀 수 있어야죠. 이거 하나 정도는 2,000에 사서 1,700에 팔았으니까 300 처분 손실 난 거 찾았죠. 그거랑 똑같은 게 3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바로 줍줍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그래서 좀 할만한 거라서 넣어봤어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6번 얘는 특별 주제로 단기 매매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을 비교하는 주제입니다. 네, 그러면 세 문제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뭘 물어볼 수 있는지. 0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 단기에 취득한 유가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랑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각각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모두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말을 쓰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물어보겠다는 소리예요. 다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결론은 그냥 다 물어볼게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비교. 그래서 아까 제가 표 그려드렸던 이유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매도 가능 증권이랑 단기 매매 증권 차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각 상황에 맞춰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면 10,000원에 3,000주를 샀습니다. 10,000원에 3,000주. 그러면 처음에 취득가액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3,000주 곱하기 10,000원 일단 하고,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취득 수수료가 55,000원 있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은 더 해야 되죠. 더 해야 원칙대로 더 하는 겁니다. 그럼 취득가액을 먼저 구해줍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단순하게 3,000주 곱하기 10,000원이죠.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각각 금액을 구해보니까 3,000 곱하기 10,000 3,000만 원이고요. 얘는 그냥 3,000만 원으로 끝.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3,000 55,000원 3,000 55,000원이네요. 네, 이래서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즉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게 수수료가 자산이랑 비용으로 되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자산이에요. 자산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밑에 다 나와 있네. 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평가한 금액이 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평가한 금액은 수수료 상관없죠. 평가는 그냥 오늘 금액이니까 그러면 8,000 곱하기 3,000원이 돼야 되겠죠. 그럼 오늘 금액이 2,4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400만 원인 거는 팩트네요. 오늘의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3,005만 5천 원이 2,400이 된 거죠. 그럼 금액이 떨어졌는데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605만 5천 원이 떨어집니다. 605만 5천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숫자를 일부러 예쁘게 안 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605만 5천 원이 됐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그럼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잖아요. 그리고 평가죠. 그럼 얘는 비용으로 잡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잡는다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돼 있잖아요. 4번에 보시면 왼쪽에 매도 가능 증권 마이너스 605만 5천 원 기타 포괄손익 돼 있죠. 그리고 같은 게 없으니까 4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보고 뭘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찍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시간이 있어. 근데 사지선다인데 그럼 적어도 2번, 3번은 찍으시면 안 돼요. 맞죠? 단기손익은 2번은 찍으면 안 돼요. 2번은 기타 포괄손익이 0일 순 없잖아요. 지금 평가를 했는데. 그리고 수수료까지 들어가면 5만 5천 원이 약간 좀 느낌이 와야 됩니다. 5만 5천 원도 같이 떨어질 거니까. 지금 아래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기매매증권 얘는 3천만 원이었는데 2,400이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600은 아시겠죠? 마이너스 600. 자, 근데 얘는 뭐냐면 비용으로 잡히죠. 단기매매증권 평가니까 수익 비용을 NI라고 하거든요. 네트 인컴이라고 해서. 그럼 이게 비용으로 600이 잡혔다.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취득 수수료 5만 5천 원 샀을 때 비용 처리했죠. 그러니까 얘도 비용으로 들어가야겠죠. 비용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취득한 해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했을 때 수수료랑 평가 손실이 같은 해에 같이 들어있죠. 산 해 평가를 했으니까. 그럼 결론은 보세요. 똑같이 605만 5천 원이죠. 같은 해에는. 근데 얘는 전부 단기손익, 얘는 전부 자본. 이제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지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4번을 찍는 겁니다. 금액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0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얘는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02번은 유가증권을 역시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랑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단기 손익의 차이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 내용을 보니까 주식을 1000주를 5,000원에 매입을 했고 거래 비용이 5만 원이 발생을 했고 기말에 공정가치가 5,500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둘의 차이는 방금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냥 평가만 딱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답만 딱 구해볼게요. 오늘이 5,500원이고 처음에 샀을 때가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액이 1000주 곱하기 5,500원. 이게 오늘의 금액이고요. 550만 원입니다. 오늘의 금액. 그럼 이거를 매도 가능 기준으로, 매도 가능 증권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은 1000주를 5,000에 사서 비용이 5만 원 들었었거든요. 1000주 곱하기 5,000원, 여기다 수수료를 더해야 되죠. 5만 원.
계산해 보니까 505만 원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매도 가능 증권 기준이에요.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기준을 해보니까 505만 원짜리가 550만 원이 된 거죠. 그럼 플러스 45만 원 됐잖아요. 이만큼 차이가 났었잖아요. 방금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론은 매도 가능 증권만 구할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이 45만 원, 지금 자본이 45만 원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단기 매매 증권은 수익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곧 바로 단기 손익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손익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만 할 줄 알면 단기 매매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자본이냐 수익 비용이냐 이렇게 다르니까 그 전액 자체가 차이가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잠깐 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4페이지에서 그 위에서 두 번째 주제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있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의 02번을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원이니까 그 전액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제 정도는 좀 권할 만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문제 정도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03번. 6페이지에 03번이 되겠습니다. 처분이익을 한번 구해볼게요. 처분이익입니다. 일단 매도 가능 증권은 좀 쉽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이익부터 좀 구해봅시다. 쉬운 것부터.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을 구해볼게요. 2020년에 6,000원에 샀어요. 1000주를. 그리고 결과적으로 2021년에 6월 30일에 7,500원에 처분했네요. 매도 가능 증권은 기억력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7,500에 팔았는데 6,000에 샀으니까 1,500원만큼 기분이 좋군요. 이게 1000주니까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150만 원. 이건 좀 쉽게 구할 수 있네요. 자, 근데 오히려 이 문제에선 단기 매매 증권이 문제입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기억력이 최대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기 말 거랑 오늘 금액을 비교해야 돼요. 그게 차이가 돼요. 얘는 처음 금액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7,500원에 판 거는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얘 기억력이 7,000원이 한계야. 얘 기억은 6,000원까지 가지를 못하죠. 1년 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 기억으로는 얘가 7,000원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7,000원에 산 거를 7,500원에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500원만 기분이 좋죠. 그러면 500원 곱하기 1000주를 하면 되겠네요. 50만 원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아마 보기를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차이를 물어봤죠? 차이는 빼야 되죠. 그러니까 답이 100만 원이에요. 다 구해놓고 틀려요, 이런 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01번이랑 02번은 뭐 모른다고 쳐도요. 03번 정도는 좀 맞히셨으면 좋겠어요. 원리를 아시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매도 가능 증권은 기억력이 너무 좋으니까 무조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만 비교하면 된다. 기억력이 좋으니까 무조건 처음과 끝.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기억력이 최대 1년이니까 작년 말 걸 기준으로 한다. 이게 공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알고 있으면 쉽게 풀죠.
붕괴를 해볼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지금 숫자만 가지고 다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걸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엽적으로 가긴 했지만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살짝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려운 걸 미리 해놔가지고.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더 드릴까 해서 뽑아왔는데 그냥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하는 게 낫겠죠? 너무 애매해가지고 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오늘 좀 빨리 끝나서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그 유동자산이라는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렇게 차례대로 할 거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유동자산 자료 드리고 그걸로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